이 망할 늙은이, 당장 나가! 우리 엄마, 단돈 50만 원에 사갈 사람 없소? 그 남자가 술에 취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던 욕설과 깨지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섞여 들어온 노모의 흐느낌.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저 할머니의 모습이 마치 몇십 년 전에 나와 겹쳐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 나는 그 남자의 앞에 섰습니다.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그 어머니, 제게 파세요.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충동이 아니라 숙명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제 운전기사가 모는 검은 세단 뒷자리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벗어나자 풍경은 점차 빛을 잃고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낡은 동네. 제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다음 재개발 사업 후보지 중 한 곳을 답사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딱딱한 숫자와 지도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땅이 품고 있는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이유 없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잊기 위해 지난 45년을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골목 어귀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김 기사, 저기 골목 입구에 잠시만 차 좀 세워줘요. 묵직한 차 문을 열고 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45년 전 17에 내가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먼 친척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진 후 제 이름은 사라지고 야, 거기 너로만 불렸던 지옥. 그 지옥의 냄새였습니다. 골목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낡은 빌라들, 아무렇게나 널린 쓰레기 봉투, 빛바랜 담벼락. 저는 홀린 듯 기억을 더듬어 한 집 앞에 섰습니다. 굳게 닫힌 낡은 철문. 제가 매일 새벽 찬물에 손을 담그며 빨래를 하고 밤늦게까지 구박을 받으며 청소해야 했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고요함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집, 제가 섰던 그 집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낡은 빌라의 2층에서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망할 늙은이, 당장 나가. 우리 엄마 단돈 50만 원에 사갈 사람 없어? 술에 절어 꼬부라진 발음하지만 그 안에 담긴 증오와 폭력성만큼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쿵, 무언가 벽에 세게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는 제 심장을 내려치는 듯했고 와장창, 사기 그릇이 박살나는 날카로운 파열음은 제 귓속 신경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늙은 여인의 서러운 흐느낌.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평생을 자식에게 쏟아부은 어미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순간에만 터져 나올 수 있는 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절규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시끄러운 소음에 대한 불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제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고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그런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저 할머니의 모습이 마치 45년 전에 나와 겹쳐 보였으니까요.
나는 그때 17살이었습니다. 교복 대신 몸빼 바지를 입어야 했고 책 대신 걸레를 손에 쥐어야 했습니다. 학교는 진작에 그만둬야 했고 제 손은 나이에 맞지 않게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던 어느 날 며칠째 이어진 몸살에 도저히 몸을 가눌 수가 없었지만 친척 아주머니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인연이 꾀병을 부려 당장 이 김치 다 안 담가 놓으면 오늘 넌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쏟아지는 욕설과 등짝을 후려치는 매질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소금에 절여진 배추 포기들 사이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서러움보다 더 큰 것은 배고픔과 절망이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나는 그저 이 집의 노예처럼 살다 죽을 것이라는 공포.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집 담벼락 너머로 저를 가만히 지켜보던 한 여인의 눈과 마주친 것은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던 젊은 아줌마.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끙끙 앓고 있는 제 방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제 머리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함께 밤을 새워준 사람. 그리고 다음 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을 금반지를 제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던 사람. 은수가 이걸로 멀리 도망가. 여기서 더 있다간 정말 큰일 나. 그리고 지금 45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그날의 절망과 공포가 바로 그 옆집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자식에게 구박받는 저 할머니의 처지가 그 시절 친척의 발길질 아래서 신음하던 내 모습과 포개졌습니다. 나는 차가운 분노에 휩싸여 차로 돌아왔습니다. 수십억짜리 강남의 아파트도 수백억대 자산도 성공한 사업가라는 명예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 비명을 외면한다면 내 인생 전부가 거짓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쳐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여전히 17살의 그 지옥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넓고 화려하지만 텅 빈 거실을 하염없이 서성였습니다. 커다란 통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값비싼 실크 잠옷을 걸친 성공한 사업가 박은숙. 하지만 그 너머로 낡고해진 옷을 입은 채 공포에 떨고 있던 17살의 소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고함과 노인의 흐느낌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45년 전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듯 이제는 내가 그 손을 내밀 차례라고. 그것이 그 지옥에서 나를 살아남게 한 세상에 대한 내 유일한 의무라고. 다음 날 나는 다시 그 지옥의 골목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세단도 말끔한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도 없이 오직 혼자였습니다. 밤새 마신 술이 덜 깬 채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던 김정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죽거렸습니다. 아, 어제 저기 서성이던 아줌마 아니슈? 이 아침부터 웬일이실까?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와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뒤에 숨어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저 작고 늙은 여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나는 그제야 똑똑히 보았습니다. 멍든 팔, 헝클어진 머리,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공허한 눈동자. 나는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시작될 운명에 대한 전율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그 어머니, 제게 파세요. 김정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돈다발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 양반이 진짜 돌았나? 줬소. 까짓 거 50만 원에 저 늙은이 당신한테 넘기지. 대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서 귀찮게 할 생각 마죠? 주변을 지나던 이웃 몇몇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다고,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라고.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충동이 아니라 숙명이었다는 걸. 45년 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죽어가던 나를 살린 그 따뜻했던 눈빛에 대한 너무나도 늦어버린 나의 대답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 페류나 김정우는 물론이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말입니다. 그 남자의 손에서 50만 원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제 손에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이 통째로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정우는 돈다발을 허리춤에 쑤셔 넣으며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제 등 뒤에 어르신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자, 데려가쇼. 이제 저 늙은이는 당신 거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휘파람까지 불며 유흥가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작고 늙은 여인, 가리고 그 모습을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몇몇 이웃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앙상한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제 손에 닿는 팔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 같은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어르신, 저와 함께 가시죠. 그 말에 어르신은 기겁하며 제 손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눈에는 저를 향한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저를 아들놈과 한패인 더 악독한 무언가로 여기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내가 어딜 간다고. 나는 여기서 죽을 거요. 제발 그냥 가게 해주시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저항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대기시킨 골목 입구까지 어르신을 거의 반쯤 끌다시피 부축했습니다. 김 기사가 놀란 얼굴로 달려와 차 문을 열었고 저는 어르신을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어르신은 차 문을 붙잡고 내리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 모습이 45년 전 어떻게든 그 지옥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던 제 모습과 겹쳐 보여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차는 낡고 음습한 골목을 벗어나 넓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강의 다리를 여러 개 건너고 풍경이 잿빛에서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동안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어르신은 좌석 한쪽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에서 더 이상 눈물조차 흐르지 않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깊은 절망이 보였습니다. 제 강남 자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잘 가꿔진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어르신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기사가 차 문을 열었지만 어르신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 같은 집의 위용에 압도당한 듯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를 어디로 데려오신 겁니까? 팔려온 값은 제가 평생 일해서 갚겠습니다. 제발 때리지만 말아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에게 세상은
온통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 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차 안으로 몸을 숙여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긴 어르신을 해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저 잠시만이라도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제 말에 어르신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손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제 손에 온기가 전해졌는지 어르신은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르신은 현관 앞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방향제 냄새, 대리석 바닥에서 반사되는 눈부신 조명. 평생을 어둡고 차가운 방에서 살아온 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외려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마침 저를 마중 나온 집안 관리인이 어르신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리인을 옆으로 불러 단호하지만 나지막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이분, 오늘부터 내가 모실 아주 귀한 분이시다. 내 어머니께 하듯 예의를 다해 모시도록 해.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보이면 그땐 자네가 내 집에서 나가게 될 줄 알아. 관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다시 어르신께 다가가 깨끗한 실내화 한 켤레를 발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때 묻은 신발과 눈부시게 하얀 실내화를 번갈아 보더니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저는 직접 무릎을 굽혀 어르신의 낡고 해진 신발을 벗겨드렸습니다. 양말도 신지 않은 발은 퉁퉁 붓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발을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울컥 하고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를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우선 식사부터 하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차려두었습니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쌀밥과 소고기 뭇국, 정갈한 나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식탁 의자에 앉는 것조차 어색해하며 그저 밥그릇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수저를 손에 쥐어드리자 그제야 마지못해 밥을 한술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은 반찬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고 맨밥만 허겁지겁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척하자 조기구이 한 점을 몰래 손으로 집어 자신의 옷소매 속에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아왔으면 이 풍족한 식탁 앞에서도 음식을 훔쳐 숨겨야만 했을까? 45년 전 친척 집에서 남은 음식을 몰래 숨겨뒀다가 들켜 죽도록 맞았던 제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어르신의 밥그릇 위에 가장 큰 조기 살점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생선이 아주 맛있네요. 앞으로 매일 어르신 좋아하시는 걸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숨기지 않으셔도 돼요. 제 말에 어르신은 화들짝 놀라며 옷소매 속에 감췄던 생선 조각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꾹 참아왔던 눈물이 어르신의 깊게 팬 주름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어르신의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가만히 어깨를 쓸어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르신을 위해 가장 아늑하고 따뜻한 손님방을 준비했습니다. 새로 준비한 부드러운 잠옷과 푹신한 거위털 이불. 하지만 어르신은 침대에 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리고 누우려 했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서 제가 어떻게 잠을 잡니까? 저는 그냥 저기 구석에서 쭈그려 자면 됩니다. 안 됩니다, 어르신. 이제 이곳이 어르신 방이에요. 이 침대도, 이 이불도 다 어르신 겁니다.
다시는 차가운 바닥에서 주무시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강권하다시피 어르신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리자 어르신은 낯선 부드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르신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방을 나온 저는 곧장 제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제 회사의 모든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대표 오 변호사였습니다. 오 변호사님, 접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건 아니요. 마음 변치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우선 그 인간 김정우 명의로 된 모든 재산 내역부터 샅샅이 뒤져주세요. 아마 어르신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증여받거나 빼돌린 정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습 존속 폭행, 학대에 대한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그 인간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겠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가 저지른 죗값을 전부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오 변호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분노로 떨리고 있었는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어르신의 방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르신은 10년 만에 처음인 듯 뒤척임도 신음소리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훈이나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싸움이자 45년 전 지옥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내가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 주어야 할 숙명이라는 것을,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가을 햇살이 거실 깊숙이 스며드는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어르신은 폭신한 소파에 기대앉아 제 무릎에 덮인 캐시미어 담요의 부드러운 감촉을 연신 손으로 쓸어보고 있었습니다. 제 집에 오신 지 일주일. 그 사이 어르신의 깡마른 뺨에는 희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밤마다 끙끙 앓던 신음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언제나 수면 위에 떠있는 얇은 살얼음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금세 깨져버릴 듯 위태로웠습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건네는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창밖의 감나무에 매달린 주홍빛 감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절에 못 박힌 채 현실의 시간을 따라오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골마 터진 상처는 한순간에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혼을 빼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제 과거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매일 아침 영양 가득한 전복죽을 쑤어 올리고 점심에는 부드러운 생선살을 발라밥 위에 얹어드렸습니다. 저녁이면 조교기에 어르신의 꽁꽁 엄발을 담가드리고 마른 손등에 보습크림을 듬뿍 발라드리며 하루의 고단함을 덜어드리려 애썼습니다. 제 서툰 손길에 어르신은 매번 고맙습니다. 부인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목소리는 언제나 물안개처럼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 평온을 깬 것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김정우의 그 기분 나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우리 엄마 잘 모시고 계신가? 밥은 뭘 먹이는지, 잠은 어디서 재우는지 내가 아주 궁금해 죽겠네. 사람 하나 데려갔으면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어? 사람 값이라는 게 말이야. 딱 5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탐욕과 비열한 협박의 기운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제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하하, 말기 한번 시원시원해서 좋네. 우리 엄마, 내가 다시 데려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회장님네 회사 앞에 가서 우리 엄마를 50만 원에 팔아넘겼다고 소리라도 질러볼까? 남의 이목 신경 쓰는 양반 같은데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거야. 안 그래? 원하는 게 뭐죠? 돈. 일주일에 500만 원씩 내 계좌로 꼬박꼬박 보내. 그럼 내가 우리 엄마를 회장님한테 임대해준 셈 쳐줄 테니. 어때? 괜찮은 거래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뒤에서 어르신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고 최대한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화하지 마십시오. 법대로 하고 싶지 않으면. 법? 하? 이 아줌마가 웃기는 소리 하네. 아직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파악이 안 되나? 당신이 불법으로 우리 엄마를 감금하고 있는 거야. 알기나 해?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만 곤란해져. 김정우는 제멋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지만 동시에 그의 어리석음이 가소로웠습니다. 그는 이미 오 변호사가 쳐놓은 거미줄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통화 역시 그의 협박죄를 입증할 또 하나의 증거로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어르신이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들고 나온 유일한 짐, 낡고 해진 보따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놈이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전에 어르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자 퀴퀴한 조명 냄새와 함께 몇 벌의 낡은 옷까지,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무 상자는 자물쇠도 없이 낡은 끈으로 질끈 묶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끈을 풀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어르신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베네 저고리, 남편과 함께 찍었을 법한 낡은 결혼사진,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던 아주 작은 흑백 사진 한 장. 저는 무심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마도 45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손가락 두 마디만 한 크기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인, 바로 순자 어르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앳되지만 지금처럼 선한 눈매, 굳게 담은 입술에서 강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어르신의 젊은 시절을 잠시 감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뒤집어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가장자리가 오랜 세월 손으로 만진 듯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마치 수만 번을 어루만진 것처럼. 어르신은 왜 다른 사진도 아닌 젊은 시절 자신의 사진을 이토록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것일까? 마치 그 시절의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계속해서 되뇌기라도 하듯이. 저는 알 수 없는 혼란에 휩싸여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계시던 어르신이 제 쪽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부인 뭘 그리 보고 계시오? 저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사진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훔쳐보기라도 한 사람처럼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그냥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에 어르신은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어르신은 제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어르신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재에서 그 흑백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사진을 이리저리 비춰보았습니다. 45년 전 37의 순자 어르신. 그녀는 어떻게 이 사진을 보며 지난 세월을 버텨왔을까? 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안에는 어떤 약속과 어떤 후회와 어떤 다짐이 담겨 있는 것일까? 제 손안에 이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은이 아니었습니다. 45년 전 시작된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운명의 한가운데에 내가 서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은 제 고요하던 세상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어르신의 단아한 얼굴, 그리고 사진에 반질반질하게 달아버린 모서리. 그것은 마치 수만 번의 밤을 눈물로 어루만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은 왜 젊은 날 자신의 사진을 보며 그토록 오랜 세월을 버텨왔던 것일까? 그 안에는 어떤 후회와 어떤 다짐이 담겨 있는 것일까? 지난 며칠 저는 어르신이 잠든 밤이면 어김없이 그 시절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온몸을 후려치던 매질,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 저를 향해 손을 내밀던 한 여인. 그 기억의 끝에는 항상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어르신의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제 심장을 온통 휘감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반드시 내 손으로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비서들 중 가장 신임하고 일처리가 칼 같은 박 실장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박 실장, 다시 한번 사람을 좀 찾아봐야겠어. 저는 박 실장에게 어르신의 사진을 건네는 대신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45년 전 내가 살았던 그 동네, 최순자라는 분의 과거를 다시 조사해줘. 특히 1980년 가을 무렵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족, 친구, 이웃, 돈 문제 그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알아내. 이번에는 내가 직접 듣지 못했던 그 이면의 이야기를 알아야겠어. 박 실장은 제 비장한 표정을 읽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어르신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새로 나온 드라마를 보며 웃고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쑥개떡을 함께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르신은 제 노력 덕분인지 조금씩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소녀처럼 웃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건너지 못한 깊고 어두운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박 실장에게 조사를 지시한 지 꼭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제 앞에 두툼한 보고서 한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최순자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최종 보고입니다. 찾으시는 내용이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어르신의 가족관계, 재산 내역 등 지난번과 비슷한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장, 1980년 가을, 주요 주변인 증언 기록이라는 항목에서 제 눈은 멈췄습니다. 당시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했다는 한 할머니의 증언이 녹취록 형태로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아이고, 말도 마. 그 사람처럼 착하고 속 깊은 사람이 없었지. 그때만 해도 37, 아주 꽃다운 나이였어. 남편 일찍 여의고 아들 정우 하나 데리고 억척같이 살았지. 근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병원 신세를 많이 졌어. 특히 그해 가을에는 폐렴이 심하게 와서 당장 큰 병원에 입원해서 약을 안 쓰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었지.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자가 아들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어. 안 해본 일이 없었지. 그러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금반지 하나를 팔려고 내놨었어. 그때 그 금반지면 애 병원비 대고도 남을 큰돈이었지. 내가 그걸 사주기로 하고 약속한 날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순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 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서 며칠 뒤에 찾아갔지. 근데 순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거야. 아들은 여전히 골골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물었지. 금반지는 어쨌냐고. 그랬더니 순자가 글쎄 옆집에 새로 들어온 부모도 없이 친척 집에 얹혀 사는 불쌍한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죽도록 맞고 있는 걸 보고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금반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서울로 도망가라고 했다더군.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아드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줘서 겨우 고비는 넘겼지. 하지만 그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그런지 평생을 골골대면서 자랐어. 순자는 그 아들 때문에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지. 자기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됐다고 자기가 나쁜 어미라고 밤마다 아들 잠든 거 보면서 울던 사람이 순자야. 그러니 저런 짐승 같은 놈이 나올 수밖에다 제 팔자라고 자기가 지은 죄를 받는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지. 보고서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귓가에는 오직 어르신의 그 깊은 한숨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왜 어르신이 그토록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어루만졌는지, 그것은 아들을 버리고 저를 택했던 그날의 자기 자신을 평생 꾸짖고 원망하며 살아온 처절한 속죄의 장표였던 것입니다. 아, 뜨거운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감사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느끼는 처절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든 채 비틀거리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은 뜨개질을 멈추고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부인? 무릎은 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으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셨어요? 왜 저 같은 걸 살리시느라 어르신 아들을 왜? 제 말에 어르신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개질 실타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르신은 당황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부인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부인을 살리다니요? 저는 흐느끼며 어르신의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45년 전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어르신이 금반지를 쥐어주며 도망치게 해주셨던 그 계집아이 은숙이에요. 박은숙 바로 접니다. 제 고백에 어르신의 눈이 일생일대의 충격을 받은 듯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주름진 손끝으로 제 눈과 코, 입을 더듬으며 마치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는 듯 필사적으로 저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은숙이란 말이냐,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멋지게 커주었구나. 어르신은 부인도 아가씨도 아닌 45년 전의 기억 속 그 소녀를 부르듯 저를 은숙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르신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습니다. 제가 감히 어르신의 그 숭고한 희생을 어떻게 해. 어르신은 제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니다, 은수가. 아니다, 다 운명이었지. 하늘이 나를 그리로 보냈던 게야. 그러니 너는 죄책감 가질 것 없다. 그저 살아남아줘서 이렇게 멋지게 커줘서 고맙다. 정말로 고맙다. 저는 어르신의 그 말에 주저앉은 채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5년 전 저를 살린 것은 단순히 금반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이제 이 싸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보은이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한 여인의 빼앗긴 인생을 되찾아주는 제게 주어진 유일하고도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김정호. 그 인간은 이제 내 인생 전부를 걸고서라도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무너뜨려야만 하는 절대적인 악이 되었습니다. 45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의 벽이 그 밤 우리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비로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어르신의 작은 몸을 감싸 안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낸 이 숭고한 여인의 남은 생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늘이 제게 내린 유일한 숙명이라는 것을.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로 범벅이 된 어르신의 얼굴을 닦아드리며 저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역시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며 아주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은수가 내가 은숙이었구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이제 어르신은 더 이상 저를 부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45년 전 앳된 옆집 소녀를 부르던 그 이름으로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울컥 하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눌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르신과 저는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온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가 김정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언급하자 어르신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안 된다, 은수가. 그 아이는 그래도 내 아들이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야. 걔한테 벌을 주는 건 나를 벌하는 것과 같아. 어르신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끝은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숨 대신 저를 택했던 죄책감이 45년이 흐른 지금도 어르신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르신의 손을 잡고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은 저를 살리셨고 저는 어르신 덕분에 지금껏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김정호 씨는요? 그는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살리셨듯 이제는 제가 어르신을 살려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그게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 말에 어르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마른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어르신은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저는 묵묵히 어르신의 곁을 지키며 그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르신이 조용히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달빛 아래 어르신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해 보였습니다. 은수가 내 말이 맞다. 저 아이는 내가 만든 괴물일지도 모르겠구나. 내 잘못된 선택이 저 아이를 평생 피해 의식 속에서 살게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 저 아이를 멈추는 것이 어미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인 것 같다. 내 손을 빌려서라도 부디 저 아이를 멈춰다오. 저는 어르신의 그 가슴 아픈 허락을 제 인생의 가장 무거운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하죠. 김정호가 그동안 어르신 명의의 낡은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연금을 갈취해 왔습니다. 그 모든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그가 어르신 몰래 숨겨둔 차명 계좌와 부동산에 대해 즉시 가압류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단 한 푼도 빼돌리지 못하게 완벽하게 숨통을 조여야 합니다. 그의 재산은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시달리면서도 혹시나 늙어 아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어르신이 평생 모아두었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참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제가 가진 또 다른 무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언론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신뢰하는 경제부 기자에게 연락해 김정호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흘렸습니다. 수백억 자산가로 알려진 유명 건설사 회장의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남자, 그의 정체는 늙은 노모의 연금까지 갈취의 도박으로 탕진한 패류나?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말입니다. 여론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김정호의 목을 서서히 겨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상대로 김정호는 미친 개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통장이 모두 정지되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자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를 걸어 온갖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야, 박은숙,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당장 가압류 안 풀어? 내가 내년 회사까지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 줄 알아. 저는 그의 발악을 차가운 조소와 함께 들었습니다. 김정호 씨, 당신이 갈 곳은 내 회사가 아니라 경찰서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를 준비나 하시죠. 며칠 뒤 저는 김정호에게 직접 만나자는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의외라는 듯 그러나 덥석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보자고 한 거면 꿈깨. 내 놈한테 줄 돈은 단 10원도 없으니까. 제 말에 그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돈? 누가 돈 달래?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끼어들어? 우리 엄마 당신이 뭔데 데려가서 이 사단을 만들어? 당신 어머니이기 이전에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 같은 짐승에게 더 이상 그분의 숭고한 인생을 더럽히게 둘 수는 없어서요. 저는 차갑게 그의 말을 끊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45년 전 가을, 당신이 폐렴으로 힘들어하던 그날, 어르신은 당신의 병원비였던 금반지를 팔아 옆집에서 매일같이 맞고 살던 이름 모를 계집아이에게 주셨습니다. 당신 대신 그 아이를 살렸던 겁니다. 그 계집아이가 바로 접니다. 김정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는 대신
뒤틀린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노려보더니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랬구나. 내년이었구나. 내 인생을 망쳐놓은 게 바로 내년이었어. 그 금반지 원래 내 거였어. 내 목숨값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걸 너한테 줘? 그래서 내가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온 거 아니야. 그래, 잘 만났다. 내놔. 내 인생 당장 내놓으라고 이 도둑년아. 그의 반응은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책감 대신 뻔뻔한 피해 의식과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발악하는 그를 내려다보며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빼앗긴 건 금반지 하나지만 어르신은 인생 전부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당신에게서.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수는 제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김정우를 향한 법적, 재정적 압박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 명의의 낡은 빌라를 담보로 그가 저질렀던 불법 대출 기록, 지난 수년간 갈취해 온 연금 내역, 그리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어르신 몰래 손댔던 차명 계좌까지 오 변호사의 팀은 그의 모든 돈줄을 맹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고 김정우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돈줄이 막힌 맹수는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제 회사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저주를 퍼부었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담긴 협박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증거로 수집하며 그의 발악을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모든 상황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밤이면 잠 못 드는 저를 위해 따뜻한 대추차를 끓여주었고 낮이면 정원을 함께 걸으며 제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습니다. 그 주름진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는 이 지독한 싸움을 버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의 구원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비열한 놈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터넷 기사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독 수백억 자산가 K 회장, 치매 노인 감금 후 재산 탈취 의혹 아들 김씨 눈물의 호소.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정우는 기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자신의 늙고 병든 어머니를 호화로 온 집에 감금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꿰어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시려 했지만 돈에 눈이 먼 악덕 기업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비운의 효자처럼 포장했습니다. 심지어 45년 전 제가 은인이라고 말했던 그 금반지 사건마저 철없는 시절 옆집 누나가 불쌍해줬던 용돈 정도로 왜곡하며 저를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는 제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제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제 모든 것이 그 짐승 같은 놈의 거짓 눈물 몇 방울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오 변호사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언론 통제 제대로 하고 있었던 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상대가 작정하고 지라시 매체부터 터뜨리는 바람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섣불리 대응했다간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김정우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 제가 흥분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고 어르신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의 손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바로 그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수가 다 봤다. 어르신은 제 앞에 상자를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단단한 결의가 그 깊은 눈 안에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감히 내게 이런 누명을 씌우는구나. 이 늙은 어미를 방패 삼아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칼을 꽂아 내가 저놈을 잘못 키웠다. 내 죄가 너무나도 크다. 어르신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통장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떠난 후 내가 평생을 모은 돈이다. 식당 일을 하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밥을 굶고 옷 한 벌 사입지 않으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야. 언젠가 정호가 아빠 없이 자란 서름을 딛고 일어설 때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주고 싶어서. 하지만 저놈은 이 돈마저 도박으로 모두 날려버렸지. 이건 저놈이 내게서 훔쳐간 내 피와 눈물이 담긴 증거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통장에는 수십 년간 100원, 1000원씩 입금된 기록과 어느 순간부터 귀신같이 돈이 빠져나간 처절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수가 내일 기자들을 불러다오. 저는 놀라 어르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내가 직접 말해야겠다. 저 아이의 죄를 이 어미가 직접 밝혀야겠어. 그것이 저 아이에게 그리고 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다.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마지막 미련을 끊어내고 오직 진실만을 위해 서기로 결심한 한 인간의 숭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회사의 모든 법무팀과 홍보팀을 동원해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회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 저는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을 모시고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김정우가 만들어낸 거짓의 폭풍 한가운데로 우리는 그렇게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강인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는 기자회견장 단상 위, 저는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김정우가 만들어낸 거짓의 폭풍, 그 한가운데로 우리는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강인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나지막한 속삭임에 어르신은 결심이 선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어르신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들 김정호의 어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쇠심줄 같은 단단함이 박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아들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불쌍한 치매 노인이라 하고 제 곁에 박은숙 회장을 파렴치한 꽃뱀이라 욕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제 아들 정우는 효자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늙은 어미의 피를 빨아먹고 산 거머리이자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악마였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서 그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통장에는 제 아들이 저에게서 갈취해간 피눈물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 낡은 빌라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도박으로 탕진하고 매달 나오는 푼돈 같은 연금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겪어온 일입니다. 어르신의 고백에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여 질문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은숙 회장 이 사람은 제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게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45년 전 제 아들이 폐렴으로 죽어가던 그날 저는 아들의 목숨값이었던 금반지를 옆집에서 매일같이 맞고 살던 한 불쌍한 계집아이에게 쥐어주며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제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이 박은숙 회장이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묵묵히 받아내며 어르신의 옆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그 지옥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를 위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제게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제 인생을 되찾아 주려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디 더 이상 이 사람을 욕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죄는 제 아들 김정호와 그런 아들을 괴물로 키워낸 이 어미에게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 말을 끝으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의 모든 기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홀로 버텨온 한 여인의 숭고한 용기에 대한 존경과 찬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르신의 눈물 어린 고백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김정호의 파렴치한 거짓말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고 김정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페류나로 낙인 찍혔습니다. 제 회사의 주가는 다시 치솟았고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기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김정호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그의 집과 회사로 몰려들었고 그를 따르던 이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 변호사는 김정호가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출국금지 신청을 했고 저는 그의 마지막 발악이 어르신을 향할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저는 경호팀의 인력을 2배로 늘리고 24시간 밀착 경호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어르신이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는 병원에는 사복 경호원들을 미리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어르신의 물리치료가 끝나고 제가 부축하여 병원 복도를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술에 절어 흐트러진 몰골의 김정호가 이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내 엄마 내놔. 이 도둑년아. 그는 경호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핏발이 선 눈으로 어르신의 휠체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나랑 가. 전현말 듣지 말고 나랑 가자고.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전현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야. 엄마. 그의 처절한 외침은 그러나
반성이나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는 짐승의 발악일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어딜 가려고.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미친 사람처럼 뿌리치며 어르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제 등 뒤로 숨기고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거기까지. 제 차가운 목소리에 김정호의 움직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비켜. 우리 엄마야. 내가 뭔데 막아서. 당신은 이미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50만 원에 어머니를 판 그때에도,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도 이제 와서 어머니를 찾을 자격 당신에겐 없습니다. 닥쳐.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타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라고. 원래 내 것이었던 금반지를 훔쳐간 도둑년. 그의 뻔뻔한 궤변에 저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가만히 벌레를 보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인생은 당신 스스로 망친 겁니다. 당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어르신의 희생을 당신의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역겹습니다. 제 말에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제게 닿기도 전에 등 뒤에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혀 무력하게 제압당했습니다. 곧이어 복도 끝에서 달려온 경찰들이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은숙, 이게 같은 것, 내가 나가서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그는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패배한 개가 짖는 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추악한 마지막 모습은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휴대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떨고 있는 어르신에게 다가가 그 작고 여린 몸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어르신은 제 품에 안겨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어르신의 등을 토닥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옥 같았던 싸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느새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부터 서서히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두 사람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눈부신 여명이었습니다. 김정호가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은 전국의 모든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는 가운데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는 한마디 대답도 없이 입술만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패배한 짐승처럼 울부짖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어르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르신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법적인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용기 내어 건네준 낡은 통장과 오 변호사 팀이 확보한 수많은 증거들, 그리고 사회적 여론은 김정호가 빠져나갈 모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했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효도를 가장한 폐륜, 노모를 착취한 사기꾼, 탐욕의 눈먼 불효자라는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저와 어르신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에 손수건을 꽉 쥐고 계셨고 저는 그 옆에서 어르신의 어깨를 토닥이며 힘을 보탰습니다.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자 김정호는 최후의 변론에서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불우했던 환경과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피해의식, 그리고 성공한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뻔뻔한 변명까지. 그는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피해자인지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친모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어떤 과거도 이런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어의 눈물에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뻔뻔함에 분노하는 표정들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김정호에게 존속상해, 협박, 재산 갈취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오랜 세월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봉이 내리쳐지는 순간 어르신은 제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감옥에 보낸 어미의 참척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떨리는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싸움도, 밤잠을 설치게 했던 불안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김정호는 교도소로 수감되었고 그의 재산은 어르신께 돌아왔으며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휑한 바람만이 불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전부였던 목표가 사라져버린 듯한 허탈감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온 정신을 쏟아부었던 싸움이 끝나고 나니 남은 것은 텅 빈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이토록 허무한 것이었을까? 저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어르신에게는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정원을 가꾸고 점심이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었습니다. 어르신은 장미를 키우는 것을 좋아하셨고 저는 허브를 심어 요리에 사용했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시장에 함께 나가 신선한 재료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히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아들을 감옥에 보냈다는 죄책감에 종종 밤잠을 설쳤고 저 역시 복수라는 이름 아래 한 인간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며 조용히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는 함께 어르신의 고향 집이 있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개발의 물결에 휩쓸려 완전히 변해버려 있었습니다. 옛날의 낮은 기와집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높은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좁았던 길은 넓은 아스팔트 도로로 바뀌었고 정겨웠던 구멍가게들은 편의점으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그곳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은 낡은 골목길 끝에 서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뿐이었습니다.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그 나무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채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나무 아래 멈춰 서서 아련한 눈빛으로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연두색 새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 아래서 정호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웠지. 넘어지면 울다가도 내가 손을 내밀면 금세 방긋 웃던 아이였는데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아득한 추억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르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르신에게 김정호는 악마이기 이전에 가슴으로 낳아 기른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첫걸음을 뗄 때의 기쁨도, 첫말을 할 때의 감격도, 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뿌듯함도 모두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천륜을 어찌 쉽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미의 사랑은 아무리 배신당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어르신, 언젠가 김정호 씨를 용서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어르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무를 올려다보던 시선이 천천히 내려와 멀리 보이는 산을 향했습니다. 봄빛이 가득한 산은 연초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용서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구나. 그저 저 아이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랄 뿐이다. 어미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그것밖에 남지 않았지.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동시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성애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의 완성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는 미움이 아닌 용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상자 안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르신의 낡은 통장과 함께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김정호의 모든 죄의 기록들을 함께 넣었습니다. 증거 서류들, 녹음 파일들, 사진들, 그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이제 이 지독한 과거를 놓아줄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어르신과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화려하지만 외로웠던 저택을 떠나 따스한 햇살이 드는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고 마당에는 꽃을 심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화초를 심고 텃밭을 가꾸고 동네 이웃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살아갔습니다. 어르신은 고추며 상추를 심으셨고 저는 토마토와 가지를 키웠습니다. 이웃들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곧 우리를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마을 잔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단순했지만 진정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마당의 평상에 앉아 함께 강아지를 쓰다듬던 어르신이 문득 제게 물었습니다. 마당에는 우리가 함께 키운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놀고 있었고 꽃들은 만개하여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너는 이제 행복하냐? 저는 어르신의 질문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보며 진심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네, 어르신.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제 대답에 어르신도 마주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따스한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4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돌아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두 영혼은 그렇게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함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복수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어쩌면 더 어렵고 긴 숙제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며 우리는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분명 눈부신 햇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둠 끝에는 반드시 빛이 오듯이 고통 끝에는 반드시 평화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우리의 긴 여정은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와 용서가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숙과 어르신처럼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복수로 끝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을 것인가.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수도 있겠죠. 김정호처럼 천륜을 저버린 사람을 용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보여주셨듯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